다음으로 SDG 이행 현황 2024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은 세 개의 주제 발표며 종합 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박상영 통계개발원장 직무대리님께서 좌장으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장 박상영입니다. 첫 번째 세션은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4라는 주제로 세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SDG 이행의 그 반환점에서 그 SDG 이행을 위한 그 참여 주체자의 역할에 대한 그 관점에서 그 포럼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면 올해는 SDG 그 범분야 이슈이고 또 최근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SDG 5번 그 성평등 목표하고 SDG 13번 기후변화 그 목표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그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한국의 SDG 이행 현황 2024 주요 결과라는 주제로 통계개발원 박영실 사무관님과 한국환경연구원 정우현 선임연구위원님께서 공동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영실 사무관님은 현재 통계개발원에서 SDG 한국 데이터 총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정우현 박사님은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계십니다. 박영실 사무관님 준비되셨으면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통계개발원 박영실입니다. 공동 발표 중에서 제가 먼저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에 대한 성과와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우현 박사님께서 2024년 보고서 주요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력으로서 SDG를 재활성화하자는 것입니다. 이 취지를 반영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SDG 개념에 대해서 좀 적어보았습니다. SDG는 유엔 총회에서 합의된 17개 분야의 정책 목표이고요. 169개 세부 목표 그리고 231개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7개 목표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브 박스를 좀 마련을 해놓았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번 와서 보시면 각각의 목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SDG는 리브 노 원 비하인드, 아무도 뒤처지지 않게 한다는 포용성을 핵심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용성은 데이터 세분화 전략에 의해 지지가 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의 SDG 달성을 위해서는 전 세계 국가의 참여가 필수적인 상황인데요. 이에 유엔은 각 국가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UN SDG 데이터 책임기관으로서 데이터 기반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2019년 기초보고서를 작성한 이래 매년 국문과 영문으로 동시에 발간하고 있고요. 2022년부터는 SDG 각각의 목표별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고 정책 지원 기능을 좀 보완하고자 10여 개 국책 연구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연구보고서의 연구 책임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발간한 보고서를 지금 보실 수 있으신데요. 표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마 이미 눈치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표지 색깔은 SDG 17개의 목표 색깔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건의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17개의 색깔을 모두 쓸 수가 없어서 매년 취사 선택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김태균 교수님께서 이 목표가 비욘드 2030년 이후에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걸 미리 알았더라면 아마 순차적으로 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보고서의 색깔은 목표 7번 지속 가능한 에너지 보장과 관련된 목표의 색깔을 저희가 한번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가 유엔의 이행 메커니즘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유엔은 SDG 실행력을 좀 더 촉진하기 위해서 글로벌 그리고 지역, 하위 지역별로 매년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럼에서는 17개 SDG 목표를 순환하여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때 점검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 소스가 바로 이 프로그레스 리포트인데요. 유엔과 UN 에스캅 통계국에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SDG 이행 보고서는 이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표별로 좀 더 유의미한 분석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3가지 차원의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소 10년 이상의 자료를 활용한 추세 분석과 그리고 인구 집단 및 지역별 세분화 분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다층적인 모습을 좀 더 포착해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국제 데이터를 활용한 OECD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수준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를 가늠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보고서를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지표 수준의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지표의 상위단위인 목표별 이행 현황을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연구해보고 이 결과를 좀 보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서를 매년 3월 말에 발간을 하고 있는데 발간 직후에는 정부, 연구기관, 언론에 즉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기관에서 저희 보고서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분당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지속가능 발전 동아리 활동 자료로 저희 보고서를 쓰겠다라는 그런 연락이 왔었고요. 작년에는 해외 6개 국립도서관에서 영문 보고서와 함께 국문 보고서도 좀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SDG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 그리고 한국의 SDG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분석 방법에 대한 개편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함께 저희 보고서 사용자 집단들과 FGI 등을 통해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좀 더 참여적인 그런 특성이 강화된 보고서를 앞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제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분 발표를 맡은 한국환경연구원의 정우현입니다. 저희하고 이제 통계개발원하고 이제 각 분야별 전문가 집필진 분들께서 준비해 주신 이 보고서에는 그 17개 목표별로 각 지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현황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번 발표에서 다 소개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제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오늘 발표에서는 그 몇 가지 테마로 7가지 테마로 좀 주요 내용들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빈곤 불평등으로 잡았고요. 사회복지, 그러니까 빈곤 그쪽 1번 목표에 관련해서는 첫 번째 그 지표 중에 이제 필수 서비스 분야 세출이라고, 그러니까 사회복지, 교육, 보건이라는 3개 분야의 그 정부 지출, 세출 분야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 이런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쏟아붓는 재정적 노력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그래프에 보시면 이제 초록색 막대가 그 전체 그 세출이 점점 그 지난 한 10여 년간 그 크게 늘어나고 있는 그 추이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전체 액수뿐만 아니라 전체 세출 중의 비중도 이제 지금은 50.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 3 분야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3개 중에 특히 이제 노란 게 이제 사회복지 그 부분이 제일 크고 또 이제 2011년에 이제 한 78.9조 원에서 이제 현재 200조 원 넘는 액수로 굉장히 크게 증가한 이런 상황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용보험 가입률 같은 경우에 이제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 같은 지표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것도 10여 년간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크게 보실 수가 있고,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가 이제 정규직 남성 여성,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비정규직 남성 여성인데, 그 근로 형태별, 그러니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아직도 굉장히 큰 그 부분을 볼 수 있고, 다만 이제 위에 그 정규직의 남녀 차이는 그 시간 가면서 굉장히 줄어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진위계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분가능소득 진위계수 제일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그 지난 한 이것도 10여 년간 계속 줄어드는, 즉 불평등이 개선되는 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이제 가장 최근인 2022년도에도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요. 그리고 연령 집단으로 다만 좀 나눠서 본다면 은퇴 연령층 66세 이상에서는 그 한 해 전년 대비 한번 증가를 한 추세가 있어서 이제 은퇴 연령층에서 빈부격차가 좀 심해지는 건지, 이런 부분 좀 주목해서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테마는 교육하고 안전, 특히 이제 아동에 대한 안전을 봤습니다. 교육에서는 지금 계속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학력 수준, 중고생 학력 수준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코로나 거치면서 이제 원격 교육 시대에 이제 학력이 저하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력 이 지표로 좀 확인이 되었던 바가 있고, 이제 그게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건지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이제 지금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도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고, 코로나 때 이제 늘어난 그런 미달 비율이 아직도 회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는 보이지 않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중3, 고2의 국영수 세 과목, 6개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하나를 빼고는 다 좀 증가하는 추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교육부에서 공교육 대책도 최근에 한 번 더 만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켜봐야 되는 지표로 보입니다. 그리고 안전, 특히 이제 SDG 중에 이제 아동에 대한 체벌, 폭력 이런 지표를 특별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교사에 의한 체벌 폭력, 부모에 대한 체벌 폭력에 대한 자료가 있어서 이제 보시면은 그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은 이제 한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폭언도 절반 이하, 체벌 같은 경우는 거의 10분의 1로 한 10여 년 만에 줄어들었는데, 체감하시겠지만 우리 문화적으로나 굉장히 인식도 달라졌고, 또 제도적, 법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게 이제 지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부모에 의한 체벌 폭언은 그만큼 뚜렷하게 감소하지는 않았고, 이제 지금의 어쩌면 더 큰 문제는 이제 또래 폭력일 것 같습니다. 뚜렷이 줄어드는 경향은 보이지 않고, 이제 코로나 때 약간 줄어들었던 것도 지금 도로 회복, 아이들의 한 7.7%가 교실에서 폭행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아직도 대책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강과 물 이용입니다. 건강에서는 많이 얘기되고 있지만 보건의료 인력 밀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일 텐데, 이제 의사 간호사 수 인구 1000명당 이제 국제 대비하면 OECD 평균 대비해서 낮은 편으로 나옵니다. 상당히. 그리고 우리 10년 전에 비하면은 추세 자체는 개선된 것이고 이제 증가한 것이지만, 아직 OECD 평균에 비해 낮게 나오고, 이제 지역별로 굉장히 대도시에 현재 편중되어 있고, 10년 전과 비교해서 그 편중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시면 더욱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의사가 2.9명에서 3.9명으로 늘어날 때, 충북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1.7명에서 1.9명으로 거의 늘어나지 않은 그런 추세들이 관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확인할 수가 있고, 물이용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제 상하수도 보급률 같은 게 대표적인데, 사실 우리는 꽤나 이제 수십 년 전부터 이제 재정 많이 투입해서 인프라를 많이 깔아왔기 때문에, 현재 전국 평균으로는 상수도 보급률 99점 몇 %, 하수도 95점 몇 % 정도로 굉장히 이제 인프라는 잘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는 이제 아직도 격차가 좀 있어서 아직도 보급률이 좀 낮은 지역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지방 소멸과 좀 맞물리면서 이제 인구가 극단적으로 없는 지역에 얼만큼의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더 확충을 해야 되느냐는 좀 약간 어려운 의사결정 문제하고도 이제는 좀 결합이 되는 상황이라, 좀 약간 조금 더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표는 물이용 효율성인데, 좀
어려운 지표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물 사용량 대비 부가가치라고 해서 일정량의 같은 양의 물을 사용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뽑을 수 있느냐, 뽑고 있느냐를 뭐 국가별로 비교를 하고 산업 부문별로 비교를 한 이런 지표가 존재를 합니다. FAO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몇 개 카테고리로 나누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 중간 이상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에 속하기는 합니다. 이건 사실 뭐 이제 국가별 여건이나 뭐 자원 현황이나 뭐 산업 뭐 구조나 그런 거에 워낙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뭐 국가 사이에 뭐 너가 잘하고 있다 뭐 이런 비교를 하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간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예전하고 비교하면 개선 추세는 있습니다. 그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산업 부문별로는 편차가 큽니다. 이것도 그거 뭐 산업 뭐 어느 산업이 잘하고 있다 이런 그거는 여건의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10년 전하고 각각 부문별로 개선되는 비율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부문은 개선이 느리고 이런 부문이 있다면 이 우리가 부문별로 적당한 지금 효율 개선 정책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런 대책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측면에서 부문별로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저 농업 부문 같은 경우에는 뭐 1.09%로 다른 부문에 비해서 개선 비율이 속도가 좀 느리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는 농업 부문에 충분한 대책을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성평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회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그 주요 관리자급과 그 뭐 정치인 이런 사람들 중에 여성이 얼마나 대표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올해는 교육 쪽을 봤고요. 교육감과 교장 같은 경우에 교육감은 우리가 지금 4번의 선거를 해왔지만 총 67명 선출된 교육감 중에 여성은 단지 5명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교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교사 비율이 쭉쭉 계속해서 올라오고 지금 굉장히 높아진 거에 비해서 교장의 비율은 낮습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더욱 낮아서 교사 비율이 57.5%지만 교장은 15%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경제 같은 경우엔 실업률은 작년에 이제 2000년대 이래 최저를 기록한 2.7%였는데 이거는 코로나 이후로 이제 서비스업 회복되면서 여성 고용이 증가한 것이 좀 주들은 특징이라고 하고요. 시간당 임금 같은 경우에는 그 10여 년간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보이고 코로나 때 감소했던 것도 거의 회복을 했는데 그 성별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는 지금 보이실 겁니다. OECD 그 국가별 비교를 해도 뭐 가장 높게 나올 정도로 좀 높다고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기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좀 같은 스토리가 그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같은 스토리가 반복이 되는 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하고 있지만 그 그래프상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너무 낮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라는 게 이제 같은 스토리가 반복될 수밖에 없고 원단위 측에서 효율 개선되고 있지만 충분한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기후 그러니까 온실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연속으로 줄었던 그 2년 연속 그게 관찰이 됐었기 때문에 조금 기대를 해볼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회복도 있고 해서 한번 다시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2018년에 비해서는 아직 6.7%고 코로나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하고 정말 중요한 지표죠.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 중에는 이제 폭염이 2018년부터 통계에 잡히기 시작했는데 꾸준히 지금 연평균 36명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후 변화하고도 맞물려 있고 좀 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기후 뭐 이런 데서 약간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덜 받고 좀 굉장히 지금 큰일 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생물 다양성 보호 지역을 국제적으로 각각 지정해서 그걸 계속 증가할 거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크게 증가를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해양 같은 경우에도 보호 지역 증가세가 굉장히 미약하고 이제 최근에 거의 증가를 못했고 OECD 뭐 이렇게 국제 비교를 해도 OECD 평균이 60몇 %일 때 우리는 30몇 %에 불과. 육상도 비슷하게 이제 보호 지역이 뭐 그렇고 이제 국토 대비로 따지면은 우리가 국토 대비 보호 지역 비율을 30%까지 30년에 2030년 30%까지 확대하자는 목표로 가지고 있지만 현재 17몇 %에 불과하고 지금 거의 증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이제 적색 목록 지수 우리 종다양성 지수로 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 자세한 거는 발감문. 네, 두 분의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영실 사무관님과 정우현 선임 연구위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 SDG 이행 보고서 발간의 의의와 성과를 비롯해서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SDG 이행 상황을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렌즈로 본 한국의 SDG라는 주제로 부산대 기후과학연구소 이준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준희 교수님께서는 부산대 기초과학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 프로젝터 리더를 2017년부터 현재까지 겸임하고 계십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이준희입니다. 이미 여러 번 이 언급이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SDG 달성이 매우 요원한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 13번 이 목표도 굉장히 이제 요원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그래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여러분 왼쪽에 있는 표에서 13번 목표를 보시면 그래도 주황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방금도 우리 정우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육상과 해양 생태계는 매우 심각한 지금 도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후 행동, 육상과 해양 생태계는 세 개는 같이 묶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개를 같이 묶어서 이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런 그 좀 맥락으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상태인 것이고요. 우리나라만 보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결과는 이제 올해 보고서의 결과이고요. 앞서서 이제 각각의 목표들이 갖고 있는 색깔과 이제 좀 혼돈이 될 수도 있는 색깔들인데 이제 녹색깔이 있어야지 그래도 달성이 되었거나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하다라는 것인데 일단 녹색으로 보이는 것들은 없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빈곤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좀 우리나라가 잘하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지금 기후 변화 대응 13번, 그다음에 육상과 해양 생태계와 관련된 14번, 15번 이 굉장히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부 지도로 보시면 이 문제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북반구의 많은 국가들에서 기후 행동의 자율성이 매우 요원하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탄소 중립 국가입니다. 근데 또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경제 발전은 탄소 배출과 선형적인 비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지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제 발전의 모델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 번 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보면 우리나라 기후 위기 대응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은 국제 NGO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부분에 또 해석이 좀 조심해야 되긴 하겠지만 작년 콥에서 지금 보여준 이 기후 변화 대응 지수에서 우리나라 보시면 지금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기후 정책 모든 부분에서 거의 이제 하위권에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인당 배출량이 상당히 많은 국가이죠. 전 세계 평균은 1인당 이 1년 배출량이 대략적으로 6에서 7톤 정도 지금 산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물론 매년 받긴 하지만 2019년 수치 같은 경우에는 13.6톤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후악당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보통 많이 예시를 드는 것이 1인당 온실가스 이제 비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물론 이제 우리나라 수치는 아니고 동아시아 수치가 이 맨 왼쪽에 지금 있는데요. 그래도 추세 유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국민의 반 이상은
실질적으로 산소 중립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배출 하위 50%가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1년에 1인당 3톤 정도 배출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 10% 배출 가구가 배출하는 것을 보면은 1인당 40톤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을 상세히 놓고 보면 이 배출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하고 이 국가에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의 갈등이 커지는 국가일수록 더욱더 이 상위와 하위 가구의 배출 격차가 심각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이제 극심한 예가 이제 북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후 위기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 및 형평성 부재와 연결되어 있는 실질적으로 사회의 위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가 이제 작년 3월에 이제 종합 보고서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 종합 보고서의 주요 평가 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사회 경제적인 추세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또 공평한 세계와 양립 가능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결국 우리인 것이고 결국 우리는 화석 연료 사용도 문제이지만 그와 더불어서 실제로 에너지와 토지의 이용에 있어서도 매우 불평등하고 지속 불가능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6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15도에 도달했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미 이런 인위적인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가 전 세계 모든 지역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명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사실 이 IPCC 보고서는 그 IPCC 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죠. 그 이전에 나온 전 세계 연구 결과를 종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의 근반이 되는 결과들은 이미 이전 결과들인 거예요. 수년 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신의 어떠한 현황과 최신 과학을 이제 반영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2, 3년 동안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또 과학적 근거를 보면 실제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곧 직면하게 될 기후 위험과 또 그에 따른 손실과 손해는 이 IPCC 6차 평가 보고서들에서 보여줬던 그 평가 결과들보다 더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례인데요. 지금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죠. 특히 2023년은 아마 여러분들 다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관측이 시작됐다라고 하면 1850년 정도로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관측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고 물론 이제 이 산정하는 데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결과는 산업화 이전 온도와 비교했을 때 1.45도 온도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들이 2023년은 최소 지난 10만 년 이래로 가장 더운 해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거든요. 평균인데 우리가 좀 일평균을 놓고 보면 더 심각한데 일평균으로 놓고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도 이상을 매일 우리가 1도 이상의 온도 상승을 경험을 한 것이고요. 또 실질적으로 1.5도를 넘어선 그런 날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날들이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근데 단순히 작년으로 끝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올해도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해양의 온난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올해가 작년보다 더울지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예측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 작년보다 더울 확률은 한 58%에 달하지만 작년보다 약간 온도가 낮을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작년보다 낮다고 해도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매우 더웠던 2016년보다는 확실히 온도가 올해 높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작년에 온도가 높았던 원인 중에 하나는 또 엘니뇨라고 하는 자연 현상이 또 영향을 주었고요. 지금 엘니뇨는 거의 이제 소멸을 했고 지금 라니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엘니뇨 라니나라고 하는 것은 중동 태평양에서 해수면 온도가 바뀌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현상이긴 한데 이러한 해양에서의 자연적인 변동성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크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전 세계적인 경제에 사실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엘니뇨가 발생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요. 근데 최근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엘니뇨가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에 손실이 있다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평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왔다라는 것이고 특히 문제는 이제 엘니뇨가 발생하면 그 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4년, 5년까지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될수록 이런 엘니뇨라고 하는 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했을 때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은 더 커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엘니뇨라는 자연현상도 또 이런 손실을 주지만 전반적으로 이 지구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미 우리는 심각한 손실과 손해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평가도 그동안 저평가되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출한 것만으로도 이제 1.5도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해양이나 빈권 같은 지구 시스템은 이런 배출량의 반응을 좀 천천히 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지금 배출한 것만으로도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게 지금 예상으로는 이제 2030년 이제 초반 정도에 1.5도 지구 온난화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우리가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이 온난화 수준이 더욱더 커지게 될 텐데요. 이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더 배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까지의 이 누적된 배출량에 따라서 기후 변화는 이제 앞으로 지속이 될 텐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차후 26년 동안 세계 수입 감소가 평균적으로 19%에 달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또 지역적으로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도 수입 감소가 상당히 큰 지역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에 돈이 들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할 때 드는 비용보다 이미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손실과 손해 금액이 더 크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이 더 커질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온난화를 2도 아래로 제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대응할 때 비용이 들 텐데 우리가 지구온난화 2도에 가면 그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피해액은 완화에 우리가 드리는 비용의 6배 이상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지구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가능한 방안도 주고 비용과 손실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것인데요. 제가 이 결과 때문에 이 기후 행동과 그다음에 육상 해양의 생태계 문제를 같이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물 다양성 손실은 결국 기후 변화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또 이 문제는 또 이 우리의 육상의 토지의 황폐화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 가면서 양의 피드백을 주면서 더욱더 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기회 창은 열려 있다라는 것이 과학적인 그러한 연구들의 종합적인 평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회,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아주 중요한 이 기간에서 우리가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효과적이고 공평한 기후 행동을 우리 사회의 우선순위로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그나마 빠르게 닫히고 있는 기회 창을 그래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후 행동은 다른 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방안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다니면 다들 물어봅니다. 방안이 있습니까?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안을 몰라서 사실 우리가 대응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이 실제로 행동을 하는 데 있는 많은 사회, 경제적인, 문화적인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방안이 존재하고요. 모든 부문에서 우리가 사실은 방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다양한 이점과 사회의 여러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새로운 직업의 창출, 대기오염과 토양오염, 해양오염의 개선, 건강의 증진, 경제적인 이익부터 사회적인 이익까지 그리고 생태계 위험 감소까지 다양한 그러한 이점과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 김태균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기후 행동은 다른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에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예를 제가 이 IPCC 보고서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서 도시 부문의 완화 방안이 다른 목표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러한 방안들, 특히 도시의 그린 및 블루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목표들과 이제 플러스라고 돼 있으면은 그래도 양의 그런 피드백을 주고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또 중요한 게 맨 마지막에 부문 전략 및 혁신 통합이 보면 모든 목표들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리의 혁신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전략이 중요하고 기후 리더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 주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보통 기후변화 대응하면은 줄이는 완화만 생각하지만 적응이 무엇보다 지금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후의 위험을 줄여야 되는데요. 이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예시들이 있고, 지금 제가 육상 및 해양 생태계를 통한 적응 방안, 그다음에 또 도시 및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적응 방안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다양하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고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한 적응의 방안은 완화의 방안과도 잠재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결과를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은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말한 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대응을 하고 정책을 세울 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집중을 하죠. 가장 최근에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완화에 도움이 되는 산림을 본다고 하면 이제 나이 많은 나무들이 이제 탄소 흡수가 적으니까 다 베고 새로운 나무를 심자, 이렇게 많이 전략을 하기 쉬운데,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이제 그게 과연 완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그 경우 생태계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육상에 있는 그 생태계에 또 이제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지금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제는 이 기후 행동의 대응도 모든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함께 달성을 함께 가기 위한 종합적인 패키지로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가 좀 더 이제는 기후 탄력적인 발전이라는 어떤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응의 노력,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완화의 노력과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증대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서 또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함께 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 발표 감사드립니다. 어느새 우리가 일상생활과 미디어를 통해서 폭염, 그 가뭄, 홍수, 이런 이제 기후 변화를 체감하고 있어서 더욱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성평등, 국가 혁신을 위한 기반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주희 교수님께서는 현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교수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평등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인 통계청에서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내용 같으실 것 같긴 한데, 기후 위기와 비교해서 그래도 한번 빨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국제 시민단체 네트워크에서 만든 자료인데, 솔직히 맨 위에 포인트는 우리가 저출생을 겪고 있는 환경에서 별 관심사는 아니고요. 에듀케이션을 약간 위험하다고 봤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구가 늙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극복될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관심 가졌던 거는 이 노동시장 참여율인데, 이거를 좋다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나머지 둘은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굉장히 나쁩니다. 저는 이 전체 지표가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시면 지금 대졸 이상의 꽤 큰 차이가 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대졸 이상 여성은 대졸 이상 남성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중졸 이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여성의 참여율이 낮아져요. 근데 우리는 극에 비슷하고 대졸 이상 여성이 참가율이 낮습니다. 지금 고용률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율하고 고용률하고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에는 실업자가 들어가는데 실업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주 4주간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성은 실망 실업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비경활 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률이 더 좋은 지표인데 40에서 49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늘어나는 인구는 60세 이상의 여성입니다. 이거를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저는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 산업화가 굉장히 젠더화된 과정이었다는 걸 어떤 면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성장을 촉발했던 건 전국 경공업에 종사했던 굉장히 저임금을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고 이게 저임금 노동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잘 받아들이게 만든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대신 집에 있는 여성이 무급노동으로 제공하는 그런 돌봄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몇 년간 SDG 5번째 성평등 이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별 정치 대표성은 물론 증가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합니다. 20%도 아직도 안 되고요. 저쪽에 그 지방자치단체에선 더 심각합니다. 이제 비록 그 지방의회 여성은 좀 높지만 고위 공무원 격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성들이 행정고시를 잘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데 의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다시피 교육 부분에서 교장의 비중이 엄청나게 낮거든요. 이건 전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사법부에서도 재판 뭐 시험 통과하는 아니면 판사가 되는 여성이 많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 판사나 이런 굉장히 적거든요. 다 꼴찌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성 관리직 비율은 더 심각한데요. 우리나라 저쪽 일본하고 다투는데 저는 최근에 일본이 우리를 능가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게 지금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이쪽에 부가가치가 높고 임금이 높은 뭐 제조업 이런 데로 내려오면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죠. 이거는 AA라고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라는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이런 걸 하니까 공공 부분의 여성 고용 비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근무하는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지 제가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그렇게 수십 년간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주고 있어서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고충을 토로하니까 노동부에 꼭 이런 건 분류해서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관리자 비율은 민간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부분의 고용률이 높아졌는데도 지금 비슷하니까 민간이 더 높은 거예요. 이거는 공공 부분이 훨씬 더 후진적인 그 인사 관행을 가지고 있다는 걸 뜻하고 지방 공기업은 최하이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게 문제가 뭐냐 하면 기업마다 관리직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뭐 과장 이상 관리직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감독권, 인사고과권, 결재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수치를 높이고자 가끔 AA 보고를 하는 기업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콜센터 직원의 고졸 그 팀장이 있으면 이 사람도 관리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기도 하고. 저는 추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신 거는 20% 가까이 되고 이런 건 모든 그 500인 이상 기업이 있는데 500대 기업 이게 훨씬 더 좋은 지표입니다. 이게 탑 레벨에 있는 기업들에서 과연 여성 임원을 얼마나 고용하고 있느냐. 여성가족부 2019년에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가 저렇게 빨간색으로 높고요. 그 자본시장법의 영향으로 2023년 비율은 6%가 됐는데 이것도 전 세계적 기준으로는 정말 처절한 수준입니다.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성별 돌봄 노동시간 격차가 있습니다. 좀 나아지긴 하지만 우리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일을 많이 합니다. 맞벌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지표가 왜냐하면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라서 제가 살펴봤는데 저는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물론 모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예전에 리포트하지 않았던 성폭력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일들이 리포트가 돼서 이렇게 높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평등은 실제로 다른 굉장히 많은 지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중에서
그리고 또 여기서 영향을 미치는 이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잖아요. 빈곤율 당연히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요. 그거는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인데 저는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크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별 저임금 노동자 비중, 예를 들어서 중위의 3분의 2 이상, 이것도 여성이 2.5배 정도 더 높습니다. 남성보다. 건강에서도 우리나라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자살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0만 명당 죽는 사람의 수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5명, 뭐 10명 이런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성하고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보시면 이게 참 자살률은 남성이 더 높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신에 대한 공격성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여성은 시도를 남성보다 많이 하지만 성공률이 낮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왜냐하면 건강도 나빠지고 돈도 없어지고 이러면 자살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남성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지만 여성은 20, 30대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고령 여성보다도 그리고 이게 20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더 다른 지표로 보시면 전체 사망 원인 중에 자살 원인이라는 게 20년 전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심지어 10대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건강한 사회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및 성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성 실업률은 항상 과소평가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이 좀 나아졌잖아요. 그래도 여성이 노동시장도 참여하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남성보다 실업률이 낮습니다. 이게 바로 실망 실업자를 반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성 실업률이 높아졌는데 저는 이걸 나쁜 징후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나아졌다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항상 여성 실업률이 남성 실업률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용률 비교는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로 다 나눠서 보고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엄청난 문제이고 이게 OECD에서 우리가 정말 최하위인데 최하위라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20몇 %라도 이게 30%가 이거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수치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굉장히 좀 통계적으로 다른 지표들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별 직종 분리, 덩컨 인덱스라는 거 계산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경력 단절 여성 추이도 연령별로 세분화해서 볼 필요 있고 노동시간 격차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 형태 경시제랑 그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라는 AA로 약자로 표현하는데 얘네들을 합쳐서 하면 훨씬 더 다른 수고 없이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고용노동부가 안 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성은 다르게 만들겠다고 하는데 왜 있는 제도를 이용해서 고용 형태 공시제에서 성별로 분리해서 리포트해라라고만 해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또 힘든 얘기긴 합니다만 그 주요 고임금 사업의 몇몇 기업에 한해서는 저는 뭐 이런 지표가 나와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승진 대상자 대 승진자 비율이 성별로 그러니까 어떤 한 집단의 승진 가능자 대비 승진한 사람의 비율이 다른 집단의 80%에 미달할 때는 이거는 간접차별의 혐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성별 노동시장 노동조합 가입률도 여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불평등도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그 아까 보셨다시피 사회보험 가입률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엄청난 차이가 있고 성별 격차는 줄어드는 추세인데도 여성이 왜 가입률이 저렇게 낮으냐? 그 이유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성별 차원에서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비정규직의 가입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힘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좋은 지표가 있을 텐데 저는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그 진위 개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래서 이 상대 빈곤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데 그러니까 정부 이전 지출이 있는 다음에도 진위가 저런 정도로 높다는 건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도 낮고 빈곤율이 높은 건 여성이기 때문에 정부 이전 지출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성이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좋을까?
제가 여기 제목을 달라고 하셨을 때 고심 끝에 이 성평등이 국가 혁신의 기반이 되는 일이다라고 제목을 드렸었거든요. 이거는 저도 쓸 수 있었지만 한번 챗 GPT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봤더니 뭐 제 생각과 굉장히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얘가. 그쵸? 이거 다 저기 굉장히 와 닿으시죠? 챗 GPT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도 좀 더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이게 incomplete revolution이라는 게 성평등 혁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초기 단계고 20, 30대 여성만이 저는 이 성평등 의식을 많이 전 사회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고령의 5, 60대 이상의 여성과 남성 전부는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여겨지고요. 처음에 성평등 하게 되면 무슨 저출산이 일어난다는 둥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도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등장해서 정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실제로는 초반에는 그랬어요, 선진국에서도. 왜냐하면 여성이 교육을 많이 받고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면 결혼도 좀 덜하고 아이도 좀 덜 낳고 했지만, 지금은 압도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고용되어 있을수록, 좋은 일자리에 있을수록 저출산율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백허 균형이라는 건 전통적인 핵가족 얘기고, 성평등 균형이라는 건 성평등해야 된다는 균형인데, 한 사회에 이런 두 가지 균형이 이렇게 불균등한 상태로 있게 되면 저출생이라는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차별금지법은 그냥 이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도 뭐 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이 문제는 차별금지법은 일단 통과시켜 주셔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베이를 해봐도 여기 찬성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적극적 조치는 이 아까 우리가 본 유리천장이나 성별 임금 격차나 기타 등등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얘가 제가 볼 땐 지금은 큰 문제가 있고 뭐 어떤 페널티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그냥 뭐 제출하기 거의 2, 3일 전이나 아니면 하루 전에 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고쳐지는 게 맞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고쳐지는가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한번 염두에 두셔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은, 저는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 성평등한 문제는 물론 국가만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문화적인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 관행적인 것도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독재 국가는 아니니까 국민 보러 뭐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국가가 아직 해야 될 일을 너무 많이 못한 게 지금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보편적 생계부양제라는 건 그냥 여성도 남성처럼 노동시장에 참여해라는 제도입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여성이 과도한 양육과 육아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될 수가 없어요. 돌봄 노동자 동등이라는 건 이제 유럽에서 일부 해봤던 건데, 그래, 아동소동을 여성이 굳이 일을 안 하더라도 약간의 보상으로서 지급을 해주자. 왜냐하면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자. 이것도 성공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여성은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시장에 참여도 못하는데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남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똑같이 행동하기 위해서는 남성이 집안에서 여성과 똑같이 행동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시민은 노동자이자 돌봄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등만 추구해서도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이 될 수가 없고, 우리 사회에서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차별이 돼야 되는 것은 차별이 돼야 되는 굉장히 미묘한 선들을 굉장히 많이 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좀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족 정책에 쓰는 돈이 얼마나 적은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성평등한 복지국가 수준 파악을 위해서는 저는 이런 추가 지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핵심은 어떻게 남성이 돌봄을 더 선택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더 높일 것인가죠. 남성이 더 돌봄을 선택하게 하려면 지금처럼 공보육이 부족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외부의 돌봄 서비스 지원이 있을 때,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내 커리어를 다 희생하지 않아도 아이 돌봄이 가능할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더 아이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공지출 수준도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도, 성별 육아휴직 사용률도, 장시간 노동자 비율, 실노동시간 추이,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 이건 여성의 그 고임금 일자리 진출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굉장히 낮게 지출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통계청이 데이터를 개발해서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의 그 발표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제 통계청에서 이제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통계청에서 생산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제 생산을 했었고요. 2019년 기준으로 이제 통계청이 작성한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이제 남자하고 이제 여성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여성분께서 대략적으로 한 2.7배 정도 더 많이 가사 부담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직면하고 있는 다방면에서의 어떤 지배적 문화, 벽, 위험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이제 미래를 위한 과제까지도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종합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토론을 위해서 장내 정리 중에 있으니까 정리가 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세션 1에 발표자와 토론자 분께서는 연단위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 50분까지여서 토론자와 이제 발표자께서 충분히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 미리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요. 발표자 발표자 네 분은 미리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토론자 두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 에스캅 동북아 사무소 기획 담당관으로 근무하시는 김성은 기획 담당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줌으로 화상으로 참석하셨는데요. 지금 보이시나요? 저는 이제 아래 PPL이 있어가지고 보이는데 인사를 다행입니다. 홍우은영 UNFPA 네팔 사무소 소장님이시고요. 전 UN 인구기금 말라위 사무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UN 에스캅 동북아 사무소 김성은 기획 담당관님부터 토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통계청 관계자분들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이제 한국의 SDG 이행 현황과 또 기후 변화로 인한 도전 과제, 성평등 목표 등을 잘 정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기후 행동 목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준희 교수님께서 이제 당면한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도전과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기후 행동 목표의 중요성, 그리고 해당 목표의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저희 에스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기후 행동 목표를 포함해 가지고 지속 가능 목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을 보고 기후 변화 문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고요. 저희도 매년 이제 본부 통계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SDG 이행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 작년 기준으로 2030년이 불과 7년 남은 현재 상황에서 SDG 이행률이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17%로 매우 부진한 상황이고 현재의 속도로는 7년이 아니라 32년이 더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32년이 더 필요하면 Beyond 2030에서 이렇게 기존설 해주신 거
2050년이 돼도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기후행동 목표는 17개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 전체로 볼 때는 유일하게 2015년 기준 연도에 비해서 오히려 퇴보한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절박한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이제 동부가 아시아 지역으로 좁혀 보아도 몇 개가 이제 퇴보했는데 그 중에서도 기후행동 목표 가장 퇴보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앞서 이 교수님께서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이 최하위권으로 평가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이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또 극적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과 실천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와 더불어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는 모든 국가가 사실 함께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기후행동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사실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17개 목표가 사실 다 어느 정도는 같이 달성해야 되는 목표지만 특히 기후행동 분야 목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가 함께 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엔의 2024년 지속가능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그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유엔의 다자협력 지원 항목에서도 한국은 193개 국가 중에 140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또 유엔을 비롯한 여러 국제 다자 협력 플랫폼에서 한국이 기후 행동 변화 목표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발표자들 분께서 이렇게 의견이 있으시면 또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예. 그리고 정우현 선임연구원님과 박영식 사무관님께서 그 SDG 모니터링 체계와 한국의 SDG 이행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발표해 주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SDG 이행 현황 중 그 불평등 개선이나 적절한 일자리 목표 등 어느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에너지나 기후 행동 목표처럼 진척이 매우 더딘 분야도 있었습니다. 그중 특히 재생에너지 및 기후 행동 관련해서는 한국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가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고 다른 많은 국가들도 2050년 또는 21세기 중반으로 이제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에 한국의 국가 계획보다 5년 앞서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미한 데는 어떤 이유들이 있을지 좀 의견을 듣고 싶고 또 이와 더불어서 보고서에 나타난 SDG 현황에 대한 평가가 각 부처들과 적절하게 공유되어서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연결되어야 될 것인데 해당 부처들과 어떻게 협력하고 있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기획 담당관님께서 그 기후 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그 협력의 그 중요성과 저를 쳐다보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통계청 내지는 이제 통계개발원에서는 이제 좀 어떤 역할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물으셨다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어떻게 이제 측정하고 이것을 이제 정책에 반영하고 이제 할 것인가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통계 하나하나 이제 개발해 나가려면은 그 많은 이제 고민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이제 관계부처의 이제 그 협업도 이제 중요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그 통계개발원에서는 그 작년부터 이제 기후환경 변화에 그 대응해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이렇게 개발한다라는 이제 측면보다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한 통계 그 개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지금 검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후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그 영역이 어디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영향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그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 내지는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이렇게 그 필요한 그 분야에 대한 그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그런 각 영역별로 해가지고 현재 그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표가 뭐고, 근데 충분하게 각 영역별로 구비되어야 될 지표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갭을 이제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올해 더 이제 그 보다 구체화하려고 연구를 이렇게 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말씀보다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그다음에 기후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 통계 그 연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다. 그다음 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필요하다면은 관계부서하고 대화도 더 많이 하고 그 이를 그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협업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그 혹시 그 플로어에서 이제 궁금하신 질의가 있으시면은 플로어의 질의를 한 번 더 받은 다음에 그 홍은영 그 네팔 사무소 소장님께 이제 그 토론을 이어갈까 하는데요. 혹시 플로어에 그 질의가 있으신 분 있으시나요? 네, 그러면 저 이 교수님, 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언제 답변을 기회를 주시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요. 예, 우선 그 정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 좀 의견을 좀 보태고자 합니다.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장기적인 계획과 굉장히 좀 구체적이고, 그다음에 모든 부처가 함께 가야 되고, 또 이 정부와 시민과 여러 모든 주체들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전인 것 같은데요. 문제는 참 목표를 설정하는 거는 굉장히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어쨌든 그래도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합의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가기 전까지 그래도 너무 장기니까 2030년까지 각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이제 얼마나 줄이겠다라는 것도 이제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고 하는 이 NDC 이 목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그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도 충분하지 않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은 2030년까지 줄이겠다고 하는 2018년 기준에서 40% 줄이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정말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정책에서 다양한 이 부가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영향을 같이 고려해서 사실 가야 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요 과제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 효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그런 것들에서 효율적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재생에너지로 우리가 빨리 전환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포텐셜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정책의 실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이제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국제 간의 이 협력도 굉장히 좀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비전도 크지 않은 부분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같이 결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실은 이 수요자 측면에서, 대중의 측면에서의 감축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양태가 전적으로 변환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생활 양태의 변환을 개인이 선택해서 할 수가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의 모든 인프라들이 개인들이 모두 저탄소에 그러한 좀 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나아갈 수 있게 전환하게끔 인프라나 모든 것들이 지지를 해주고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굉장히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이준익 교수님 그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UNFPA 네팔 사무소 홍운영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홍은영입니다. 앞선 전문가분들의 훌륭한 발표 잘 들었고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가지 이슈만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국 토종 사람인데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한국말이 조금 어눌해져서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주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은 한국 성평등 상황에 대한 국제적인 사회의 시각과 거의 일치한다고 보여집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한국의 SDG 5 이행 결과를 살펴보니까 2022년 OECD는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38개국 중에 3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어요. 21년에는 성별 및 연령 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4세에서 64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59.9%로 OECD 국가 중 평균인 64.8%도 미치지 못했고 73.3% 기록한 일본보다도 뒤처진 상황이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여성들이 남성과 평등한 임금 수준 및 고용계약 및 처우를 통한 경제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발 그리고 지원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확대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인구 고령화하고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빈곤층 노인 복지 비용이 커다란 과제로 떠오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60대 이상 여성의 고용률이 이 교수님 자료를 보니까 30% 중후반에 머무르고 있더라고요. 건강하고 활동적인 60세 이상 여성의 경제 참여율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지원할지 한번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 정치 참여 및 정책 결정권 위치의 리더십 역시 우리가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2024년 국제의원 연맹 자료를 보면은 한국 국회의 여성 의석 비율이 19.2%로 185개국 중에 124위 상당히 낮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성평등 교과서 국가로 엮여지는 스칸디나비아 3국의 여성 의석 비율은 40%인데 물론 거기에 못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 루안다는 61.26%, 아르헨티나는 43.2%, 에콰도르 43%, 폴란드 29.3%, 그리고 중국조차도 25.6%를 감안할 때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엄격히 분리되던 회교 국가인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리트스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여성의 의석 비율을 50%로 끌어올린 것에 상당히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 교육 분야에서는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교 학교의 여성 교사 비율은 69.7%에 이르는데 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 중 여성은 총 67명 중 단 5명이에요. 그리고 정부청 입법부 민간 기업에서 여성 관리자 비율이 OECD 평균인 34.2%에도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4.2%로 보고되었다는 게 상당히 우리나라의 성평등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산 휴가하고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여성들의 다수가 여전히 직장 내 불이익으로 자유롭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성이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후 동일한 직급으로 복귀하거나 복귀 뒤에 남성과 동등한 승진 기회를 갖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고용률 그래프에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30대 경력 단절을 의미하는 M자형 곡선이 여전히 뚜렷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이는 여성들의 정치 참여 및 관리자급 위치로의 진출을 방해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하겠죠. 한국 성평등 실태를 볼 때 아무래도 출산율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부의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 양육이라는 전통적인 성 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되고 여성의 경제적 독립, 남성의 돌봄 능력 필요성 등 성 역할에 대해서 80% 이상의 국민이 동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의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가정에서 가사 노동, 놀범 노동 시대하니 남녀 간에 여전히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국제사회가 볼 때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문화와 관행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그리고 평등한 남녀 역할에 대한 인식 변화와 충돌하면서 또한 공존하고 있어서 세대 간, 문화, 성별 간 갈등이 첨예한 시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젊은 여성에게 그리고 딸 하나만을 키우는 많은 부모님들도 성평등 균형이 남성에게 더 기울어지는 전통적인 가족 결혼 문화는 미혼 혹은 비혼 그리고 자녀 기피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3년에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이 0.22명으로 OECD 국가 중 압도적으로 최하위였죠. 여성이 높은 교육 수준에도 불구하고 채용, 보직, 승진에서 차별을 받고 임신, 출산으로 경력 단절이 되고 맞벌이 가정에서도 여전히 여성들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직장에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다양하고 급진적인 국제적 그리고 한국 내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류학 변화를 다각적으로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여성 출산 기능에 초점을 맞춘 인구 정책으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이 교수님이 제시하신 성별 임금 격차의 제대로 된 원인 파악을 위해서 추가 지표를 제안하신 거에 저희는 적극 동의합니다. 이와 더불어 남녀의 임신, 출산, 육아, 휴직, 이용 현황 지표를 추가해서 여성의 경력 단절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사 노동의 돌봄 노동의 부담을 줄이는 여러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SDG에 직감적으로 포함되기는 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정책 개발과 지표 개발 그리고 지원 투자가 필요한 두 가지 이슈를 잠깐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청소년 Sexual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 성행동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23년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성관계 경험 응답자는 전체 6.5%였고 첫 성관계 경험 나이는 평균 13.6세라고 하죠. 특히 취약계층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들 사이에서 성폭력, 성병 감염, 임신이 높게 나타나리라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성적 데뷔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신 예방, 출산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건전한 성인식 그리고 성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포괄적 성교육, 청소년 대상 성의학 서비스 접근성이 절대적으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953년 이후 불법이었던 낙태가 법정 명령에 따라서 2021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비범죄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여자 청소년의 경우 피임, 낙태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경제적 접근성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매년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15세에서 24세 여성으로 태어나고 있다고 저희가 확인했고요. 이러한 여성들은 심적 그리고 신체적 미성숙한 상태에서 임신, 출산, 학업과 진로 등의 난제를 겪고 자녀 양육, 생기 부양이라는 성인의 역할까지 감당해야 되는 많은 문제점을 이야기합니다. 미혼모, 미혼부 차별, 학업 중단, 그리고 절박한 생계 부양으로 인해 대부분 이들이 저임금 직업군으로 내몰리고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부모 당사자 및 그 자녀까지 대몰림을 해서 취약계층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따라서 성교육에 대한 법과 지원제도 지표뿐만 아니라 연간 성교육 참여율, 청소년들의 현대적 피임 방법 사용률, 청소년 임신율, 10대 청소년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 및 집행 관련 집행 관련 지표들과 그 다양한 청소년들의 Sexual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에 관련된 세부 지표들이 추가되길 또 제안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감사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혹시 저 소장님 저 말씀 감사한데요. 시간이 지금 네네. 조금 오버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마무리해도 괜찮겠습니까? 너무 죄송한데요. 네, 제가 그러면 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네. 가능할까요? 저희가 2040년에 총 인구가 4천만 명대로 감소한다고 하는데 국내 외국인 비율은 반대로 3.2%에서 4.3%로 증가한다는 예측을 보았거든요. 이렇게 다문화 가정의 수가 늘어나는데 다문화 여성들의 취약한 사회적 위치, 경제 능력,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체류 자격이 한국인 배우자에 종속되는 현실 등으로 인해서 가정폭력 등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문화 가정 여성 응답자 중에 2017년 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42%가 넘는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체류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서 신고하지 못하는 것을 가미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되겠죠.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지원 프로그램들이 훨씬 강화돼야 됨을 국제사회가 한국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왔는데 한국인 여성만이 아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의 인권보호 및 동등한 사회적, 경제적 참여 기회 보장 역시 한국의 SDG 목표 성취를 위한 특히 리브 논 비하인드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좀 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 관계상 이주희 교수님께서 짧게 이렇게 답변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그 60대 이상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제가 그 40대 여성의 줄어드는 비율과 대비해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60대 여성도 60대 초반까지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그러면 60대 초반과 후반으로 나눠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60대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것보다는 이들이 참여하는 노동시장이 돌봄 노동시장이 심지어는 노동자로 여겨지지도 않는 수수료를 받는 굉장히 그 개인 사업자 형태의 정부 지원 일자리 이런 데 몰려 있습니다. 이게 저임금과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해결이 필요한 에어리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여성 국회의원 청소년 성행동 그다음에 외국인 그 다문화 가족의 성폭행 문제 같은 거 당연히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이 점으로 또 팔로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표하지 못한 내용 포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먼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그 패널 및 모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요. 사실은 이제 패널하고 여기 계신 이제 플로어하고 그 채팅창으로 이렇게 들어온 그 질의를 같이 했었으면 좋겠는데 이미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가지고 그런 시간을 이렇게 못 갖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 1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